첫 번째 발표는 국제항만협회의 패트릭 베너벤 정책 전략 이사님께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라본 항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발표를 하실 건데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발표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can you hear me, Mr. Benaben? Yes, I can. Yeah, Can you hear me? yeah. Please go on. 시작해 주세요. Morning, which explains why I'm in a slightly darker room here because it's still very dark outside. I regret that I'm not in person. 제가 직접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여행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는 전 세계를 다니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슬라이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제 발표의 내용입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껏 그리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 세계 항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코로나 이후의 항만 상황을 결정할 4가지 주요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과 복원력, 회복력, 데이터 협력, 기후와 에너지,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이 그것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항만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측정을 시작했고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이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항만들에게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상적인 상황과 비교를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항 선박이라든지 배우지 수송 그리고 전체적인 물량의 활용, 인력 가용성을 이제 질문을 했고 퍼센트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만의 경우 대개 위기 속에서도 잘 운영을 해왔고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승객 서비스에 조금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크루즈 산업에 타격이 있었고요. 또 기항 선박 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객선에 대해서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점진적인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지 수송 지연도 역시 시간에 따라서 개선되었고 특히 초국경 육로 수송 트러킹 같은 경우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량이 조금 더 혼합적인 그림을 보이고 있고 또 일부 항만이 과소 활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락다운으로 인한 수요 감소, 또 필수품의 수입 증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보이고 있죠. 웨어하우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이 잘 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또 소비 제품, 소비재 같은 경우는 더욱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락다운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요 감소 그리고 수입 증가 그리고 곡물 같은 물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재기 현상 같은 그리고 이제 그런 투기적 행동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고요. 또 항만 노동자 역시 이제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진이라든지 여러 다른 인력이 개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9월 이래,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6개월 후인 지점이죠. 다시 항만들을 대상으로 보다 장기적인 영향이 어떤지를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한 사항 중에 하나는 계획된 인프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었고요. 보시면 아시듯이 설문 대상 한 70% 정도가 투자 계획 과반수가 연기나 수정되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중에 41%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지연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치명적인 결과가 화물이나 선박 교통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 팬데믹 이전에 계획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졌고 신규 투자 건만 중단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초에 이제 항만을 대상으로 환경적 지속 가능성 분야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설문 조사를 했고요. 그림을 보시면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 정도가 계획대로 계속되고 있다. 32%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연이 있었다라는 결과를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업계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 목표에 정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보고서가 지금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중요한 주요 테마이면서 또 코로나 이후에 항만 부문의 지형을 좌우하고 있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팬데믹 자체가 이미 21세기 들어서 세 번째 글로벌 위기입니다. 9.11과 2008년 위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도전 과제는 아마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항만이 중요한 인프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우 극소수의 항만만이 비즈니스 계속성을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상의 위험이나 그 너머의 영역까지도 커버할 역량을 갖춘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력은 각 항만 당국이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도 역시 포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이 종이와 사람 기반의 상호작용이 취약한지, 특히 선박과 해안의 인터페이스의 취약성이 잘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항만 분야는 특히 디지털화에 있어서는 많이 뒤처지는 분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기억하시죠? 10월에 있었던 설문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전체적인 데이터 교환 요건 중에 얼마나 이제 IMO 간소화 협약에 따라서 이 데이터 교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응답한 항만의 3분의 1가량만이 이제 FAL 요구사항을 이행을 했고 또 3분의 1은 현재 이행 중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행에 있어서 주된 장애 요인이 있다면 기술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요. 너무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상 그리고 또 법적인 프레임워크상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의 결과는 이제 조금 있으면 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제 응답 항만의 절반은 예측하기를 아마 이제 1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완전한 이행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IMO의 FAL 협약 그리고 간소화 협약을 통해서 이미 요구가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 디지털화를 진행을 해야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단순히 기술이나 예산의 어떤 제약이 아니라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관계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그리고 또 표준화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항 최적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두에 선박을 정시에 도착하도록 하면 단순히 효율성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배출 감축도 이룰 수가 있지만 아직도 이것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제 데이터의 공유를 위해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구체적인 표준에 따라서 또 신뢰를 구축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고요. 위기가 발생해도 이 탈탄소화에 대한 시급성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운업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과제입니다. 국제회사기구 IMO가 7월에 비공식적으로 4차 온실가스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만약 IMO가 내세우는 이 선박 배출 절반을 2050년까지 줄인다고 한다면
굉장히 갈 길이 먼 것이죠. 그래서 본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이렇게 BAU로 그냥 가다가는 해운업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말씀드렸던 4차 온실가스에 관한 IMO 보고서는 또한 블랙카본 또 메탄 배출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메탄의 경우 이제 LNG가 미래 해양 연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가장 문제는 재정적인 것인데요. 최근 연구를 보면 이제 투자가 해양 연료에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가 거의 1조 달러가 넘는데 그중 87%가 공급망, 특히 육상 기반의 공급망 투자에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는 벙커링 인프라를 항만에 건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투자를 펀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불분명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비즈니스 계속성 이슈로 돌아와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항만 당국의 재정 회복력입니다. 항만들은 일반적으로 양에 집착합니다.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뭐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수이든 승객 수이든 숫자가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항만들이 이제 임차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위기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만이 이제 항만 사유료 그리고 양호료를 수입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모두 이게 양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을 재고해 봐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책정 정책도 다시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트너십을 궁극적인 사용자들이 항만 사용자들과 이제 구축을 해야 되고 화물 이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전략적 테마를 저희 IAPH 핵심 분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올해 여름에 있었던 구조개혁 노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위험과 회복력, 데이터 협력, 기후와 에너지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 또한 중요한 지속 가능성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2년 전에 우리는 전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항만이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고 유엔의 2030 어젠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준수하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고 또 항만들이 서로 우수 관행을 나누고 또 동시에 이것을 싱크탱크로 기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또 양성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첫 세계 항만 지속 가능 보고서를 올해 발간했는데요. 여기에는 지역사회 활동, 그리고 항만과 도시 간의 대화, 그리고 전 세계 항만 아젠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후와 에너지, 보건력 있는 인프라 역시 굉장히 비중 높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버넌스, 윤리, 안전, 보안은 저개발 영역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간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 봤을 때 얻은 결론은 바로 이제 유럽의 프로젝트 또 이니셔티브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오세아니아,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곳은 이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의 항만이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헌신적인 대외 활동 그리고 역량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4개의 전략적 테마를 다뤄드렸는데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의 핵심에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항만 컨퍼런스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었던 거고 이제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앤트워프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개최가 될 거고요. 저희가 컨퍼런스를 기다리면서 현재 여러 무료 웨비나를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과거의 웨비나를 온디맨드 형식으로도 관람하실 수 있고 새해에는 4개의 웨비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번 세션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는 직접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컨퍼런스 성료를 기원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